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특징은 범행 예고, 차량 돌진, 불특정 다수에 대한 칼부림이었습니다. 15년 전 일본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도리마, 거리의 살인마라는 별칭까지 붙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건 공통점 분석과 함께 수사 상황까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태풍 카눈이 북상 중 방향을 더 틀어 수도권을 관통할 걸로 예보됐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진로를 보이고 있는데 이미 해상과 전국에는 태풍 예비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태풍 상황도 중점적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태풍 상륙을 앞두고 서울 등 서쪽 지방은 오늘 폭염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유입된 동풍이 원인이라고 하는데 내일부터는 태풍 영향권에서 남부지방부터 강한 비바람이 예상돼 더위는 잠시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호우와 강풍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데요. 자세한 날씨와 태풍 전망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봅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태풍 북상 앞두고 폭염이 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태풍에서 유입되는 강한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어서면서 서쪽 지방의 기온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현재 서울 기온은 35.3도까지 치솟으면서 올 최고 기온을 경신했는데요. 앞으로 기온은 조금 더 오르겠고 높은 습도 탓에 체감 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온열 질환이 비상입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물과 그늘 휴식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내륙에서도 35도를 웃도는 곳이 많습니다. 현재 비공식 기록으로 경기도 양편군 옥천면의 기온이 38도까지 치솟으면서 전국에서 가장 뜨겁고요. 전남 강진은 36.2도, 경남 의령도 35.9도까지 오르며 무척 덥습니다. 더위 속에 오늘도 저녁까지 내륙 곳곳으로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충남과 호남 지방에서는 시간당 60mm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고요. 동풍이 부는 영동과 경북 동해안, 제주도에는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까지 더위와 소나기가 말썽이라면 내일부터는 태풍이 비상입니다. 태풍이 일본 규슈 서쪽 해상을 지나 내일은 남해로 진출하겠고 모레 오전에는 경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충청을 지나 수도권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따라서 내일부터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며 제주도와 남부지방부터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이미 남해 먼바다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 밖에 해상과 전국도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오후 제주도를 시작으로 모레는 전국에 태풍특보가 발령되겠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고됐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영동에 최고 600mm 이상, 남해안과 제주도에도 4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내륙은 최고 200에서 300mm, 수도권에도 최고 15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또한 동해안에는 최고 초속 40m 이상, 내륙에서는 초속 15에서 35m의 돌풍이 불겠고요. 해안가에는 높은 파도로 인해 폭풍 해일도 우려됩니다. 해안가를 찾은 피서객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 비바람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침수와 산사태, 시설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 정보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태풍 대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폭우와 폭염에 시달렸던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참가 대원들이 결국 태풍을 피해 야영지에서 철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2시 반쯤 철수율이 50%를 넘겼습니다. 잼버리 K-팝 콘서트는 오는 11일 서울에서 열리는 걸로 다시 조정됐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 네, 새만금 세계 잼버리 프레스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철수 상황 그리고 오전에 진행된 정례 브리핑 내용까지 함께 전해주시죠. 네, 이곳 프레스센터도 이새 차츰 한산해지고 있습니다. 조직위가 야영장 조기 철수를 결정한 뒤 이 공간도 차츰 정리하는 분위기입니다. 조직위는 대신 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 프레스센터 빌딩에 임시 브리핑룸을 마련해서 그곳을 잼버리 마지막까지 임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이곳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오늘 브리핑의 핵심은 잼버리 참가자 숙소와 이송 방법이었습니다. 대원들 철수는 오전 9시 타이완 참가자들 버스로 시작됐습니다. 경찰 인도로 수경지 안에 들어간 버스에 정리가 끝난 캠프부터 순서대로 올라타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156개국 참가자 약 3만 7천 명이 버스 1000여 대에 나눠 타고 야영지를 떠납니다. 조직위는 낮 2시 50분 기준 버스 565대로 약 2만 2천여 명이 야영장을 빠져나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1분에 버스 2대 안팎이 나가는 속도라고 하는데요. 이대로라면 오늘 오후 늦게 이송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초 발표된 예상 소요 시간인 6시간보다는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이번 대규모 작전을 위해 전북경찰청은 기동대 20개 부대와 교통경찰 500여 명 등 약 1,800명을 투입했습니다. 동원된 순찰차만 270대, 경찰 헬기도 4대 투입돼 상공에서 이송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장과 경찰청 경비국장이 직접 현장에서 지휘를 맡았고 전북 지역 전체 교통경찰에 대해 가포 비상이 내려졌습니다. 참가자를 태운 버스는 부산 IC를 통해 전북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어제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권에 이곳 새만금도 미칠 것으로 예보돼 비상 대피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는 애초 참가자들이 수도권으로 간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충남, 충북 등 다른 지역으로도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수도권과 충청도 등 8개 시도와 협조해 128개 숙소를 운영합니다. 숙소는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연수원, 기업체와 금융기관 연수원, 종교시설 연수원 등 연수시설 중심이고 대학교 기숙사가 가장 많습니다. 태풍 예상 진료에서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 왼편으로 참가자들을 옮기는 겁니다. 참가자를 받은 지자체들은 숙소와 화장실 상태를 점검하고 의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숙소를 순찰하고 식약처는 참가자에게 제공될 식사 질과 양, 위생 상태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K-팝 콘서트 장소도 결정됐는데요. 11일 저녁 7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공연에 앞서 잼버리 폐영식이 진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콘서트 출연 아티스트 등 공연의 구체적인 구성과 진행 내용은 나중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폭우로 시작한 새만금 잼버리는 폭염에 시달리다 결국 태풍으로 야영지를 닫으면서 지난 아쉬움을 남기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새만금 세계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일주일간의 힘든 야영이지만 새만금 잼버리를 떠나는 대원들의 표정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전 세계 150여 개 나라에서 온 4만여 명의 대원들을 떠나보내는 지역 주민들도 착잡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잼버리 스카우트 대원들과 일일 방문객들이 만나는 공간이었던 델타 구역 안. 사람 한 명 보이지 않고 모두 텅 비었습니다. 의자와 탁상 등도 천막 안에 정리됐습니다. 대부분의 텐트는 철수를 하고 일부만 듬성듬성 남았는데요. 텐트 아래에 설치했던 팔레트만 한쪽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짐을 챙겨 나오는 대원들은 뿔뿔이 흩어질 생각에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A lot of things for the scouts in the world. So many activities over there. But apart of Jamboree, we are very sad to live here. 폭염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그보다는 여러 국적의 친구들을 사귀었다는 즐거움이 더 크게 남았습니다. I always feel hot here, but I can handle it well. I met many friends from different countries here, and it is a very memorable experience for me. 몇 년을 준비한 아주 큰 행사가 조기 철수라는 돌발 상황으로 변해버린 게 지역 주민들도 아쉽긴 마찬가지입니다. 못 견디고 간다는 그 마음이 좀 안타깝고, 그러나 좀 시원한 데서 잘 있다 가서 우리 한국이 이렇다 그렇게 좀 소문이 잘 났으면 좋겠어요. 지역 주민들은 새만금을 떠나더라도 스카우트 대원들이 끝까지 남은 대회 기간 동안 좋은 경험을 쌓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서울 그쪽으로 가가지고 또 다른 체험도 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행이다 생각해요. 네. 그쪽에 가서 좋은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잼버리를 준비하고 진행해온 전라북도도 아쉬움을 뒤로하고 전북 지역에 남는 대원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4천에서 5천여 명의 대원들이 전북에 남아서 활동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전북도는 남아있는 대원들이 영예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각종 활동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하겠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을 견디다 태풍으로 새만금을 떠나게 된 스카우트 대원들. 태풍이 눈앞에 와 있는 만큼 걱정과 함께 새로운 장소에 대한 기대감을 동시에 안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잼버리 파행 사태 수습에 국가공무원이 차출된 것에 대해 공무원 노조가 사전 협의 없는 강제 동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은 정부가 공문도 아닌 이메일로 느닷없이 파견 통보를 내렸다며 현장 공무원들은 어디에 어떤 업무로 차출되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동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주 전북 지역 공무원이 재래식 화장실 청소에 동원된 데 이어 국가공무원까지 정부의 뒤처리 전담반 신세가 됐다며 일방적인 동원을 중단하고 사전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치권은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끝나는 대로 국회 상임위 등을 통해 준비 부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져묻기로 했습니다. 다만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를 놓고는 남탓 공방이 여전합니다.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회 상임위에서도 잼버리 파행 문제 놓고 본격적으로 다투게 될 텐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오는 16일 잼버리 행사가 끝난 뒤에 당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가 잡혔습니다. 세계 스카우트 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할 예정이라 잼버리 파행 사태 관련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를 담당하는 여성가족위원회도 이번 달 안에 회의를 열기 위해 일정이 조율되고 있습니다. 대회가 끝나는 대로 각 상임위 차원에서 잼버리 관련 예산 운영과 대회 준비에 방만한 점은 없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모두 행사를 안전하게 잘 치르는 게 우선이라면서도 잼버리 준비 부실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상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확대 당직자 회의에서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서울 양평고속도로에 이어 잼버리 대회를 계속 정쟁 소재로만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정파와 지역, 세대를 불문하고 뭉칠 때라면서 소모적인 정치 공세에 몰두하다가 잼버리 성공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초당적 협력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도 잼버리의 기반 시설은 문재인 정부가 역할을 했어야 한다는 반성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은 연일 현 정부를 공격하는 데만 현안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평창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박근혜 정권을 탓한 적이 없었다면서 현 정부는 모든 사건이 터지면 한가롭게 남 탓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춘숙 원내 수석부대표도 윤석열 정부가 정치사에서 최단기간 최대의 남 탓을 한 정부가 아닌가 싶다며 한가하게 남 탓하지 말고 잼버리 참가자들이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즉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던 일인데 지난 1년 3개월 동안 손 놓고 있다가 만사를 그르쳐놓고 전 정부 탓을 하면 그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네, 서로 정쟁은 자제하고 사태 수습에 집중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설전만큼은 좀처럼 멈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후쿠시마 오염수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다시 가열될 조짐을 보인다고요. 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로 계획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동 청소년 양육자와 간담회를 열어 오염수 방류 저지 여론전을 제기했습니다.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등 미래 세대로부터 오염수 방류 반대 의견을 직접 들은 이 대표는 방류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고 피해야 하는 문제라며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당장 시급한 그리고 아주 장기적으로 미래 세대에 크게 피해를 끼칠 것이 분명한 핵오염수 배출 문제에 대해서 총력 단결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저지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휴가 동안 고작 궁리한 것이 미래 세대를 선전선동에 앞세우는 것이었냐며 과거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 때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까지 동원하여 정쟁에 이용했던 과거가 겹치는 장면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괴담으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IAEA의 과학적 검증에 따른 조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 검증이 IAEA가 말하는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또 일본의 그 검증 기준에 맞는 처리를 촉구를 하는. 민주당 오염수 특위는 8월 안에 지역위원회마다 오염수 대응 발대식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괴담 선동이라고 지적해온 국민의힘과의 신경전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조수진 의원이 지역구 사무실 임대 계약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조 의원이 지난 2년 반 동안 사용한 서울 목동 사무실을 보증금 1억 원, 월세 100만 원에 계약했는데 최근 조 의원이 사무실을 옮긴 뒤 같은 공간이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300만 원의 매물로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조 의원 측은 그러나 직전 세입자가 보증금 없이 월세 80만 원으로 썼던 곳이고 코로나가 워낙 심할 때라 같은 건물에 공실도 많았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변호인 퇴정으로 파행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오늘 열린 42차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재판부 기피 신청서와 증거 의견서, 변호인 사임서를 제출하고 퇴정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압박과 회유로 지난 2019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방북 비용 대납 보고를 했다고 증언했다며 해당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는 변호인이 검찰을 향해 당신이라고 표현한 것을 놓고 검찰이 항의하는 등 설전도 있었습니다. 온라인에 살인 예고글이 잇따라 올라오며 시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위험 지역을 알려주는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범행 예고글을 올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10대로 나타났는데 경찰은 장난으로 쓴 글도 엄중 처벌할 방침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여성 1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던 인천 부평 로데오 거리. 지도를 클릭하자 검거가 완료됐다는 알림이 뜹니다. 왜 여성만 범행 대상으로 했죠? 죄송합니다. 최근 살인 예고 범죄를 따라한 겁니까? 아닙니다. 서울 잠실역, 경기 고양시 일산중앙광장과 같이 아직 글 작성자가 붙잡히지 않은 곳은 지도에 노란색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무분별한 살인 예고 게시글로 시민 불안감이 커지자 대학생들이 직접 글이 올라온 지역과 검거 여부 등을 알려주는 사이트를 만든 겁니다. 지난달 21일 서울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 살인 예고글을 올렸다가 경찰에 검거된 인원은 70명에 육박합니다. 이 가운데 1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범행 동기는 장난으로, 심심해서 등 별 생각 없이 올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10대를 검거를 해가지고 면담을 하고 보니까 장난이다. 나도 남들이 좀 이렇게 좀 나의 존재감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대다수가 사실은 이게 아주 심각한 범죄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붙잡힌 20대와 같이 실제로 흉기를 소지한 경우도 있어서 마냥 철없는 장난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경찰이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게시글이 올라오는 속도를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그 게시자들을 확인 검거하고 있습니다만 참 안타깝게도 이 정말 무책임한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서 한때 해마다 몸살을 앓았던 만우절 장난 전화는 한 번만 저질러도 형사 입건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 뒤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시간과 장소가 특정됐다면 협박죄를 적용하고 이보다 형량이 높은 공무집행 방해죄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범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게 확인되면 최대 징역 10년까지 가능한 살인 예비 혐의로 엄벌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순간의 장난이 돌이킬 수 없는 형사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최근 신림역에 이어 이번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크나큰 충격을 줬는데요. 불특정 다수를 노린 흉기 범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비교하는 사건이 일본의 도리마 범죄입니다. 도리마 범죄, 해석하면 길거리 악마라는 뜻으로 거리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르는 범죄를 뜻합니다. 특히 일본에서 도리마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한 아키하바라 묻지마 범죄는 최근 벌어진 서현역 사건과 여러모로 비슷합니다. 지난 2008년 도쿄 아키하바라의 교차로에서 당시 25살이었던 카토 도모히로가
최원종처럼 인터넷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글을 올린 뒤 2톤 화물차로 행인 5명을 들이받고 14명에게 무자비하게 흉기를 휘둘렀는데 모두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후 한 달 동안 무려 100여 건의 유사 범죄 예고가 이어졌고 33명이 검거됐는데요. 지금의 우리 상황과 비슷하죠. 일본 법무성은 이 사건 이후 범인들을 인구 통계학적으로 분류하고 범행의 형태와 동기 등 특징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무차별 살상 사건의 가장 큰 범행 동기는 처지에 대한 비관,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빈곤 등이었는데요. 사회 혹은 가정 내 고립 환경에서 스스로 망상을 키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후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 즉 은둔형 외톨이 서포터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상담사를 보내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등의 새로운 복지 서비스를 시작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신림역과 서현역 사건을 계기로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받아들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에 젊은 층들이 은둔 문제가 굉장히 심각화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이 중에 제일 큰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10%에 해당하는 대인 관계가 다 끊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이 10% 아마도 전체적으로 보면 한 2만 명 정도가 상당히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 것이라서 이 사람들을 지자체에서 찾아내서 지금 히키코모리 서포터즈 제도 같은 거를 제공을 하면 그러면 사회의 망 속에 이 사람들을 다시 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조현병이나 망상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환자 8명 가운데 1명만이 지역사회에서 관리되고 있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병원 등에서 치료받은 조현병과 망상장애 환자 가운데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이용하는 환자 비율은 0.13으로 약 8명 가운데 1명꼴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울증으로 알려진 양극성 장애 환자 등록률은 0.05로 20명 중 1명밖에 안 됐고 주요 우울장애 환자의 등록률은 그보다 더 낮은 0.01로 100명 가운데 1명꼴이었습니다. 특히 조현병과 망상장애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관리받는 비율은 2018년에서 2021년까지 4년 동안 0.14에서 0.13으로 오히려 소폭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무차별 흉기 난동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비슷한 범행을 예고하는 글이 번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사법 입원제 검토를 공식화하면서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서현역 흉기 난동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최원종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이 공개가 됐는데 3년 전에 찍은 운전면허증 사진 그리고 검찰이 검거를 한 직후에 찍은 사진이 공개가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검거 직후에 찍은 사진도 정면을 응시하지 않고 또 운전면허증도 워낙 모습이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 자체로도 실효성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신상 공개를 통해서 신상이 공개된 여러 명의 이제 범죄자들, 피의자들이 있었는데 일단 제대로 된 얼굴 정면 사진이 아니라 뭐 머리를 가린다거나 또는 좀 편집이 많이 된 오래전에 이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사진 등이 공개되다 보니까 신상 공개라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너무 동일성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때문에 실효성이 적다라는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있지만 아직까지 해당 법률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를 통해서 이번에 최원정도 마찬가지로 공개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범죄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형법에는 피의사실 공표죄가 있고요. 특히 헌법의 자기결정권에는 내 얼굴이나 내 정보를 함부로 당하지 않을 권리들이 이제 해석상 도출되기 때문에 좀 제한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는 머그샷을 찍을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에 대해서 법무부가 유권 해석을 했을 때 머그샷을 찍더라도 이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도 조금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욱더 지금 머그샷을 최원중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또 시민들 또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 강력범죄에서 거부권이 말이 되느냐? 머그샷을 찍을 수 있게끔 법을 정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는 거거든요. 최원종 같은 경우는 머그샷 자체를 이제 찍는 것은 동의 없이 할 수 있지만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동의를 받아야지 공개를 하는 어떤 실무 예가 있기 때문에 현재 머그샷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현재 특강법이나 이 성폭법에 규정된 신상공개 제도를 조금 더 실효적으로 적극적으로 범위를 넓혀야 된다라고 해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개정 법률안을 낸 상황입니다.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이 가능하고 촬영된 사진 같은 경우 이 신상 공개 결정이 나면 즉각적으로 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과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국민의 알 권리라든가 피의자 인권 보호, 범죄 예방이라는 목적이 커졌기 때문에 또 법무부나 관련 유관기관의 해석도 조금 달라질 여지가 있어서 관련 해석도 경찰에서 다시 받아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지금 온라인에서는 일단 살인 예고 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사회 문제로 다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작성자들은 경찰에 붙잡히고 나면 장난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경찰 등 대응도 좀 단호해진 편이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사회에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찰의 인력은 한정적인데 이렇게 장난이나 허위 신고나 허위 예고글로 상당한 공권력을 낭비했을 때 정말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못 받을 여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허위라는 것이 계속되다 보면 수사라는 수사력도 의지력이 떨어져서 결국 우리 사회의 어떤 안전망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뭔가 이렇게 신고를 하면 뭔가 이렇게 수사가 되나 이런 거를 뭐 테스트한다는 목적으로 뭐 이렇게 하시는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요.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분별하게 이렇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요. 보통 협박죄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어떤 해악을 고지, 뭐 어떻게 해치겠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고지하는 것인데 특정 사람을 명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과 장소를 특정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을 만한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특정성이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특수협박, 협박으로 지금 의유를 하겠다는 게 수사기관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고의인지 장난인지와 상관없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협박글을 게시하는 것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또 나오는 게 살인예비죄입니다. 경찰도 이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을 해서 엄벌하겠다 이런 입장 재확인하긴 했는데 이 살인예비 혐의를 실제로 적용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판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살인 예비나 음모는 어떤 생각만으로 범죄를 처벌할 수 없는 게 원칙적이지만 예외적으로 살인이라는 건 굉장히 고위험성 범죄의 종류이기 때문에 생각과 계획 그리고 준비 단계에서 처벌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느 정도의 실현 행위가 있어야지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범행 도구를 사는 행위 이건 살인 예비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시켜서 이제 살인을 하는 경우에 돈을 보내는 행위 그 돈을 보낼 어떤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을 찾는 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게 되는데 이 살인 예비 음모는 그만큼 이제 조금 이렇게 글만 올리는 걸로는 부족하고 글을 올리고 범행 도구를 뭔가 물색을 한다던가 산다던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장소를 답습한 그 사전에 이제 찾아간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행위들이 결합이 돼야지 처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번에 최원정 같은 경우에는 그럼 도구를 샀고 미리 살인 예고도 했고 글도 올렸고
그 전날도 한번 갔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실행행위에 나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가 대표적인 살인 예비 음모죄의 행위 태양이다. 다만 거기에 더 나아가서 실제 살인 미수행위를 했기 때문에 예. 중형은 불가피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실행을 하기 전부터 살인 예비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었고요.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살인 예고글을 올려서 경찰에 붙잡힌 그 사람들 보니까 57%, 그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였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좀 결과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동적인 이제 10대들이 일부 이렇게 충동적으로 허위 신고와 가시적인 행동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예. 10대가 대다수고 또 우리가 형사 미성년자 나이가 14세다 보니까 14세 미만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10살, 11살, 12살도 있다는 것인데요. 예. 만 10살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안 돼도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감호위탁이라든가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심한 경우에는 소년의 송치까지 보호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어리다고 해서 책임을 안 진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예. 또 모든 책임이 형사 책임으로 기울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허위 신고나 허위 112 신고하고 허위로 119에 신고하는 경우에 병력이 투입됐고 그만큼 손실이 발생했을 때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결국 10대니까 주의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부모가 책임지게 되겠죠.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을 때는요. 지금 TV를 보시는 부모님들 혹시라도 아이들에게 장난이라도 이렇게 테러나 협박이나 살인 예비글을 올려서도 안 되고 예. 전달해서도 안 된다는 것 각별히 주의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정신질환과 관련된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경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최원중이 정신질환이 좀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치료가 안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혹시 뭐 경감이나 심신미약 같은 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이 사안에선 중요한 범죄 원인으로 이 조현병을 치료받지 않았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실제 이제 진술 과정 중에 어떤 집단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이 있거든요. 예. 결국 이 조현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해서 피해 망상으로 갔다가 이 망상이 타인을 공격하게 된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굉장히 중증의 조현병이고 입원 전력이 있었고 그리고 그로 인한 진단서나 다수의 치료 전력이 있었던 경우에는 심신미약으로 이제 감경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라는 어떤 근거가 제시가 되면 치료 감호 처분도 나오고는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건은 실제 어느 정도의 수준의 조현병에 시달렸는지 그 증상이 어땠는지를 이제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조금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2020년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요. 20년이면 벌써 3년 전이잖아요. 3년 동안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보호자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싶었는데 본인이 거부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왜 치료받지 못했는지도 조금 살펴봐야 앞으로 대책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미리 어떻게 보면은 사전에 장소를 갔었고 도구를 샀고 어떤 전문가들은 마음의 지도를 그렸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들도 있던데 결국 계획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철저하게 계획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포렌식 결과 다수의 흉기 내용 방검복, 신림동 사건도 검색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전날도 서현역을 언급했던 것으로 보여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심신미약으로 과연 볼 수 있느냐 이런 논점도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신림역 사건에 어떤 자극을 받아서 우발적으로 계획을 세웠을 수는 있지만 범행 자체는 계획 범죄의 일환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불특정 시민을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제 무차별 흉기 난동이 이어지니까 지금 법무부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입니다. 이게 이제 무기형을 받더라도 20년이 지나고 나면 가석방 대상이 되는 거, 심사 대상이 된다 이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해자 유가족들이 사망 사건, 살인 사건에서 왜 사형을 선고해주지 무기징역형만 선고해줬냐라고 항의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종종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형은 가석방이 불가하지만 무기징역형은 현실적으로 20년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영구히 격리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이제 무기징역형이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가석방 대상이 안 된다면 사회 격리가 되지만 가석방이 많이 이루어지는 현실 때문에 정말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들은 정말 영구히 격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유기징역형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는 뭐 400년형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유기징역형의 상한도 20년에서 30년, 40년, 뭐 45년 이렇게 늘어나고는 있으나 아직 실무 양형이 그렇게 높은 수준으로 양형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이 사람은 다시 사회에 나와서 재범을 할 것이 어느 정도로 명확한 사람들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제도의 변화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고요. 예. 다만 이렇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이라고 하더라도 또 대통령의 사면 대상은 됩니다. 아예 아예 불가능하다 이렇게 운영되진 않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혹시라도 우리 사회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흉악한 범죄자고 너무나 많은 인명을 해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로서 형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카테고리를 하나 더 만들자라는 개념인 것 같고요. 예. 일단 이 사건 이전부터 법무부에서는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 입장에서는 인권 침해 논란도 있을 것이고 또 교정 비용만 키울 수 있는 어떤 경향이 있다 이렇게 좀 지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범죄자를 가두는 목적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을 교화시키고 개선시키고 반성시켜서 사회에 나간다는 사회에 복귀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어야 스스로도 교화되고 반성을 하는데 예. 못 나간다라는 것이 처음부터 확정적이면 어떻게 교화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범죄자의 포커스를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가족이나 피해자, 왜냐하면 요즘엔 보복범죄가 엄청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특히 강력범죄의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출소해서 나를 보복할 것이 굉장히 두려워서 일상생활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균형 감각 있게 이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수용자의 재사회의 목적도 굉장히 큰데 우리가 강력범죄자들이 한 20년 정도 복역하고 나와서 다시 또 재범하는 사례들을 봤을 때는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를 조금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예. 그래서 사회 복귀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개념보다는 재범 위험성이 너무나 높아서 또다시 나와서 다른 사람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이 가석방이 없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최원종의 경우도 그렇고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다 3년 동안 차도가 없다라는 어떤 주장을 하면서 이제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법무부가 지금 사법 입원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법 입원제 어떤 개념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정신병원에 얻은 사람을 입원 치료를 받게 하려고 한다면 3가지 정도의 제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경찰에서 응급 입원을 시킨다거나 지자체에서 이제 행정 입원을 시키는 건 사례는 정말 극히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대부분은 보호자가 동의를 해서 정신과 의사 2명에게 확인을 받아서 이제 입원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다른 병원에 있는 또 네, 정신과 복수의 전문의라고 정신과 하더라고요. 의사 2명에게 받아야 되는데 이 제도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정신질환자인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치료가 필요해서 제발로 병원을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중증은 아닙니다. 근데 정말 중증 정신질환자는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정신병원을 가는 걸 거부하고 그 정신병원의 입원 절차에 동의하거나 서명 날인한 보호자를 상대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적개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게 또 분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들이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절차가 너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보복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가족의 불화가 겪기도 하고 해서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요. 특히 우리가 과거에 안인득 사건이라고 진주에서 방화로 이제 아파트 주민들을 다수 살해했던 사건에서도 형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자 그렇게 노력을 했으나 형은 입원 보호 대상자가 아니고 직계만 가능하니까 부모, 배우자만 가능한 거거든요. 부모, 배우자, 예. 자식. 그 이에 친인척들은 또 관여하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서 예. 그런 가장 객관적으로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법원에서 이거를 판단을 해보자는 게 사법 입원자의 골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세계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부 비상대책반 간사를 맡고 있는 행안부 장관 이상민입니다. 오늘 16시 기준 수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14대 버스 출발 기준 대비
656대가 출발해서 64.7% 완료했습니다. 운송 대원으로 따지면 2236명이 출소를 완료했고요. 전체 인원 대비 55.6%입니다. 오전에 행선지에 대한 확인 작업 과정에서 다소 속도가 늦었습니다만 현재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충남 건양대, 공주대, 그리고 서울 지역의 홍익대, 명지대, 서울시립대를 비롯한 몇몇 군데에서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는 이동 중에 도시락으로 준비했었고요. 양호하게 제공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연맹의 IST 요원들이 안내하고 있고 경찰에서 교통 지원 등을 해서 이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숙소마다 통역과 안내를 지원할 요원들이 대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행안부 국장급 지역 책임관을 8개 시도에 총 9명을 파견하여 잼버리 참가자들의 안전과 편의는 물론 추후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현재 경찰에서는 해당 숙소별 관할 지구대 또는 파출소와 연락 체계를 구축해 놓아서 대원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부터는 아직 출발하지 못한 대원들의 출발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며 자치단체와 협조해서 안전한 숙소 도착과 도착 이후 편안하고 청결한 휴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참고로 8월 11일 개최되는 폐영식과 K-POP 콘서트의 안전수송, 다중인파 관리, 응급환자 조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소방경찰과 협조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할 사항인데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원 숙소 이동 모습 취재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스카우트 대원들의 안전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원거리 촬영에 한해 취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대원들에게 개별 접근해서 인터뷰를 하거나 촬영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대원 얼굴이 식별되는 근접, 클로즈업 촬영 역시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세계연맹의 취재 가이드라인을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세계연맹에서 취재와 관련된 항의가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미준수 시에는 취재가 전면 대안될 수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자님들께서 오전에 미리 서면으로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먼저 질의응답 받고 이어서 다른 기자님들의 질문들을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령은 오전과 동일하게 손을 들어 질문 의사를 밝혀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곡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질의하신 분 몇 분 계셔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전라일보 김경수 기자님. 네, 전라일보 김경수 기자입니다. 대회 시작 전에 조직위가 태풍 등 이상기후에 대비해 전국 지역이 342개의 보호소를 마련해놨다고 발표했었는데 이제 정작 태풍이 다가오니 기존에 계획된 보호소를 사용하지 않고 타 지역으로 이송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342개 구호소는 일시적으로 수용을 하는 겁니다. 다시 영지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렇지만 이번 태풍은 완전히 전국적인 어떤 재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소고하는 그런 부분이 매뉴얼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에 따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일보 엄승열 기자님. 네, 전국일보 엄승열 기자입니다. 어제부터 비상조치단이 가동되고 있는데요. 그럼 잼버리 조직위도 모두 전부 철수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 향후에 조직위는 이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좀 향후 조직위 계획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직위는 좀 상당 기간 남아서 여러 가지 뒤에 남은 것들 일단 철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다 정비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 전라북도에 체류합니다. 다음은 KBS 김현주 기자님. 여기 앞에 계십니다.
이번 잼버리 사태가 부산 엑스포 같이 국제 행사 위치에 악영향 끼칠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 입장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천천히 한번 이번 잼버리 사태가 부산 엑스포 같은 국제 행사 위치에 악영향을 끼칠 거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지금 위기 대응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이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고 부산 엑스포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을 거여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조선일보 고유찬 기자님. 네, 새만급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비상대피와 관련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추가 브리핑 그리고 김현숙 장관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안전 이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64.7% 지금 이송이 완료가 됐고 또 안전사고 예방 위해서도 유관기관과 충분히 협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취재와 관련해서는 스카우트 대원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서 원거리 촬영을 당부했는데요. 잼버리 대피 소식은 새로운 내용 들어온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전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 성남시에 있는 SPC 계열 샤니 제빵 공장에서 노동자가 작업 중에 기계에 끼어 크게 다쳤습니다. 이 공장은 지난해 10월과 최근엔 지난달에도 노동자들이 기계에 손이 끼이는 사고가 잇따랐던 곳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사고가 언제 일어난 겁니까? 오늘 낮 12시 40분쯤입니다. 경기 성남시 상대원동에 있는 SPC 계열 샤니 빵 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 A씨의 왼쪽 배 부위가 기계에 끼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A씨를 신고 30분 만인 오후 1시 10분쯤 인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A씨는 치료를 받으며 호흡과 맥박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료 한 명과 함께 조를 이뤄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든 빵 반죽을 리프트로 올려 다른 통에 넣는 작업을 맡아왔습니다. 당시 A씨는 리프트 기계 아래쪽에서 원형 통에 달린 부품을 교체하고 있었는데 동료 근무자가 A씨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기계를 작동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작업장 내부 CCTV와 함께 작업에 투입됐던 직원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공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도 조사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입건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네, 이전에도 비슷한 안전사고 있지 않았습니까?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에 사고가 일어난 성남시 샤니 제빵 공장에선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노동자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40대 노동자가 불량품을 빼내려다가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 절단된 건데요. 경찰은 공장장 등 관계자 2명이 직원 안전교육을 소홀히 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 1월 이들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지난달에도 50대 남성 노동자가 컨베이어 설비를 자체 수리하고 작동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 골절됐습니다. SPC 측은 오늘 사고가 일어나자 곧바로 성남샤니 공장 전체 가동을 중단한 가운데 사고를 당한 직원과 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고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에 이른 전화상담원의 유족에게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고인의 사망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게 아니라 우발적 사고로 봐야 한다며 재해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8년 성남시 직영 콜센터에서 전화상담 업무를 시작한 40대 여성 A씨. 입사 1년 반 만인 지난 2019년 12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헬륨가스를 이용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A씨는 2001년 아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사망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 약관상 지급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A씨 사망이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산업재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A씨가 극단적 선택에 내몰렸을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였는지가 소송 쟁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A씨는 입사 이후 관리자의 공개적인 지적과 모욕, 질책 등으로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에만 정신과 치료를 20번 넘게 받았고 몸무게도 7kg 넘게 빠질 만큼 정신적 고통이 심했습니다. 잠시 일을 쉬어 상태가 호전됐지만
복직 후 2달간 사측의 형사 고소와 징계위원회 회부, 해고 처분이 잇따르면서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A씨는 사망 사흘 전 병원 상담에서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부닥치니 더 힘들다. 아침마다 토했는데 통증이 더 심해진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2년 동안 이어진 소송 끝에 법원은 A씨 유족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죽음을 준비할 무렵 이미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고 통제불능의 충동에 사로잡혔다고 봤습니다. 극단적 선택에 필요한 준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이 직접 원인이 되진 않았지만 A씨의 사망은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재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 유족과 보험사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지난 5월 확정됐습니다.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고 그것이 악화돼서 정신적 억제력과 어떤 현실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으로 나아간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다라는 것을 인정한 판례로서 대법원은 지난 2021년 직장 상급자가 업무상 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민사상 불법 책임을 진다는 판례도 확립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19년 동안 일가족을 세뇌해 수억 원을 뜯어내고 남매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무속인 부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특수상해교사와 공갈,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무속인 50대 남성 A씨와 아내를 지난달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50대 여성 B씨에게 자녀를 다치게 하거나 남녀 사이인 자녀들에겐 성관계를 강요한 뒤 이를 촬영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지난 2017년부터 재작년까지 3남매 가운데 막내의 월급 통장과 신용카드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면서 2억 5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습니다. 서울대공원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시베리아 호랑이 수컷 한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대공원은 2013년 6월 동물원에서 태어난 수호가 그제 오후 갑작스레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당일 이상 증세는 없었지만 방사 후 내실로 돌아가도록 사육사가 유도하는데도 움직이지 않아 응급 진료를 했지만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공원 측은 고병원성 AI 감염 여부 등을 검사했지만 음성으로 나와 전염병에 걸리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병리학적 검사를 실시 중입니다. 과거 평창올림픽 주무대였던 알펜시아 리조트가 지난해 민간 기업에 매각된 후 안팎으로 시끄럽습니다. 최근엔 여성 임원을 상대로 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는데 사과를 요구한 피해자는 해고됐고 가해자로 지목된 임원은 오히려 승진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임원이었던 50대 여성 A씨. 지난해 9월 회식 자리에서 상사 B씨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당했습니다. 이후 사과를 받기 위해 찾아갔지만 돌아온 건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 A씨는 불안했습니다. B씨가 다름 아닌 알펜시아를 인수한 KH그룹 회장 일가 친척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불안은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해 6월 조직 개편에서 A씨는 간부급 직책에서 내려오고 업무에서도 배제됐습니다. 반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B씨는 승진했습니다. 가해자를 옹호하고 일가 친척이기 때문에 이런 옹호하는 그런 거가 너무 제 마음을 더 두 번째 2차 가해라고 하죠. 알펜시아 측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B씨도 직위 해제와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어진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고 본래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A씨는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품위 유지와 복종, 성실 의무 위반, 인사권에 반발했고 성추행 사건을 가해자에게 상기시켜 원직 복귀를 요구했으며 내부 감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으로 일관했다는 겁니다. 감사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이제 감사가 진행 중에 있었고, 다른 건도 막 감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더 이상 감사를 응하지 않으셨죠. 경찰은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A씨 바람은 다시 자신의 자리에서 일하는 게 전부입니다. 사무실 그 자리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조직 신설에 관여를 안 한 부분이 없어요.
저는 이게 원만하게 다 해결이 잘 돼서 제 자리로 돌아가서 제가 하던 업무를 그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여성들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실형을 확정받은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의 아들이 추가 기소된 성매매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A골프장 리조트 이사 권모 씨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성매매와 불법 촬영물 소지에 관한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와 마약류 투약 혐의는 부인했고 일부 불법 촬영 혐의는 앞서 유죄가 확정된 범죄 사실과 겹치는 것 같다며 검찰에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6월에서 11월 사이 자택에서 여성 37명과 성관계한 장면 등을 비서에게 몰래 촬영하게 한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고 있습니다. 수해 실종자를 찾다 해병대 고 최수근 상병이 순직한 것은 해병대 1사단 지휘부가 무리한 수중 수색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해병대 1사단장이 수색 첫날 장병들에게 해병대 사령관과 국방부 장관이 방문할 거라고 공지하고 물속 수색에 맞지 않는 복장을 강요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당시 비가 와서 습지와 물가 수색은 위험한 만큼 장병들이 하천 주변 도로에 일렬로 정렬해 수색하던 것을 비효율적이라고 질책하며 바둑판식으로 정렬해 수색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항명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받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 A대령의 보직 해임이 확정됐습니다. 해병대 사령부는 오늘 장교보직 해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의결 결과를 A대령에게 통보했습니다. 결과 통보서에 따르면 심의위는 A대령이 고 최수근 상병 사건 수사 결과에 이첩 시기를 조정하라는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사항을 불이행했다며 이는 중대한 군기강 문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는 24일이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300일이 되는데요. 희생자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사 현장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를 추모 공간으로 조성해 참사를 기억하고 안전을 되새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용산구청 등 공공기관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12구 이태원 참사의 최우선 책임기관으로 적극적인 공적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용산구청은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대화와 지원책을 마련하라. 이 과정에서 참사 현장을 기억과 안전의 길로 명명하고 선언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 참사 현장에 제대로 된 기억과 안전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기 위해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기를 바란다. 국제교육의 최종 성적표인 경상수지가 상반기에 간신히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7월에도 흑자를 이어가겠지만 대외 불확실성에 올해 전망치 달성은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경상수지가 두 달째 흑자입니다. 지난 5월 19억 3천만 달러에 이어 6월에도 58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겁니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 수지가 39억 8천만 달러 흑자였습니다. 석 달째 흑자지만 수출 회복보다는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수입액이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여기에 본원 소득 수지가 경상수지 흑자에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배당 수입 증가로 흑자 규모가 48억 5천만 달러에 달한 겁니다. 다만 여행 적자가 커지면서 서비스 수지가 한 달 만에 3배 가까이 급증해 전체 흑자폭을 제한했습니다. 상반기 전체로도 경상수지는 간신히 흑자를 달성했지만 1년 전에 10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상품 수지와 서비스 수지 적자에도 본원 소득 수지가 이를 웃돌면서 전체 흑자를 이끈 겁니다. 한국은행은 하반기에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상품 수지와 본원 수지 흑자 규모가 이를 이제 상회하면서 7월 달에도 일단은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일 것으로. 다만 국제유가 동향과 중국 등 주요국 경제 회복 속도, IT 경기 개선 시점을 변수로 꼽았습니다. 대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기존에 전망했던 올해 경상수지 240억 달러 흑자를 달성할지도 예단하기 어렵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철근이 누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아파트 감리 업체들에 대해 입찰 담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부실 시공이 드러난 15개 LH 아파트 단지 일부 감리업체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LH가 발표한 무량판 구조 부실 시공 아파트 15개 단지 중 5곳은 설계 문제가 아니라 공사 과정에서 설계 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아 철근이 누락됐습니다. 공정위는 어제부터는 15개 아파트 단지의 시공사 13곳에 대해 순차적인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시작했습니다. (6호) 태풍 카눈이 서쪽으로 진로를 조금 더 틀었습니다. 모레 오전 경남 남해안 부근에 상륙한 뒤 밤사이 서울 등 수도권을 관통한다는 예보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태풍이 서쪽으로 방향을 더 틀으면 서울 등 수도권에 더 가깝게 지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태풍이 어제보다 서쪽으로 방향을 더 틀어 모레 밤사이 서울 등 수도권을 관통할 걸로 예상됩니다. 애초 예상보다 상황이 더 심각해 보입니다. 이 태풍은 일본 규슈 서쪽 해상을 지나 내일 밤에 서귀포 남동쪽 해상까지 진출할 걸로 보입니다. 목요일인 모레 오전 10시쯤에는 천북은 경남 남해안에 상륙하겠고 이후 내륙을 관통해 모레 밤에는 경기 동부를 지나 북한으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서울은 글피 새벽 1시에 약 30km 부근까지 근접해 지날 전망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태풍이 계속해서 서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서울을 관통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이 태풍 직접 영향권에 드는 만큼 강한 비바람이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태풍특보가 벌써 내려진 곳이 있다고요? 네,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와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밖에 해상과 전국에도 태풍 예비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태풍주의보는 내일 오후에는 제주도에, 밤에는 남해안으로 확대하겠고 모레는 전국에 발령될 전망입니다.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면서 동해안에는 최고 초속 40m 이상, 내륙에서는 초속 15에서 35m의 돌풍이 불겠고 해안가에는 폭풍의 일도 우려됩니다. 이와 함께 강원 영동에 최고 600mm 이상, 남해안과 제주도에 4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내륙에도 최고 200에서 300mm, 수도권에도 최고 15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특히 영동 지방에는 시간당 100mm 이상, 내륙에도 시간당 4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예상돼 산사태와 하천범람 등 호우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대조기와 태풍 북상 시기가 겹치며 해상에서도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다며 해안가 침수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대비하기 위해 한강 유역과 낙동강 유역 다목적댐의 방류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어제부터 한강 유역 충주댐의 방류량을 늘려 오전 10시 기준 초당 300톤의 물을 내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낙동강 유역 남강댐은 초당 110톤씩 방류 중이고 나머지 댐 등도 방류량을 늘립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남부 유럽이 무더위로 고생하는 사이 나머지 지역은 많은 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슬로베니아에는 하루 동안 한 달치 비가 내리는 등 엄청난 폭우로 국토의 3분의 2가 피해를 봤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무너져 내린 집 사이로 흙탕물이 삼킬 듯 흐릅니다. 끊어진 도로, 꺾여버린 나무들이 공포감을 더합니다. 한밤중 간신히 목숨을 건진 주민은 사라진 보금자리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Assim sul jet risata e poi si evacuare lì sa elicottero. 지난 4일부터 많은 비가 내린 슬로베니아. 한 달 동안 내릴 비가 하루에 쏟아졌습니다. 국토의 3분의 2가 피해를 받고 5억 유로, 우리 돈 7천억 원의 손실이 났습니다. 지난 1991년 유고 연방에서 독립한 뒤 최악의 자연재해로 기록됐습니다. 유럽연합 EU는 재해 대응을 위한 시민보호 메커니즘을 가동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슬로베니아를 직접 찾아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50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려 승객 100여 명을 태운 열차가 탈선하기도 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미국 중서부 지역에는 폭풍우와 토네이도가 휩쓸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수도인 워싱턴 DC를 비롯한 미국 동부 일대에도 초강력 토네이도 주의보가 발령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지붕이 통째로 날아간 주택, 아름드리 나무도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밤사이 인디애나주 남부 지역을 덮친 폭풍우로 가옥이 붕괴되고 수천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토네이도 여러 개가 동시에 발생한 일리노이 주에서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주택이 산산조각 나고 농작물이 휩쓸려가 당국이 피해 규모 집계에 나섰습니다. 겨우 지하실에 몸을 숨긴 주민은 공포스러웠던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I have really sensitive ears, so I could feel it in my ears. And it was loud, it was howling, and it was really scary.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주에서 테네시주에 이르는 지역에도 토네이도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CNN 등은 동부 일대 1억 2천만 명이 잠재적 태풍 피해 영향권에 놓였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은 맑아 보이지만 제가 있는 워싱턴 DC도 토네이도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관청을 비롯한 공공시설들은 오후 3시에 일찌감치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토네이도는 레벨 4에 해당하는 초강력 강풍으로 워싱턴 DC에 상륙하면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국립기상청은 태풍이 발생하면 창문에서 멀리 떨어질 것과 정전 가능성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곳곳에 폭풍우와 토네이도 등 이상기후가 잇따르는 가운데 팝가수 비욘세의 공연장에는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져 공연이 2시간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일본 정부가 중국 인민해방군 산하 해커들의 공격을 받아 일본 안보 기밀이 유출됐다는 미국 언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중국 해커의 사이버 공격으로 일본 방위성이 보유한 기밀 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이버 보안은 미일 동맹 유지와 강화에 기반이며 확실히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안중근 의사 전시실과 윤동주 시인 생가 운영 중단을 두고 우리나라 내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관영 매체를 통해 내부 수리를 위한 임시 휴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두 곳의 사적지 관계자들로부터 수리를 위해 임시로 문을 닫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린성 옌벤 조선족 자치구 룽징에 있는 윤신 생가 운영을 중단한 이유는 건물 중 한 곳이 붕괴 위기에 놓여 수리가 필요하고 안의사 전시실도 누수 문제로 다른 전시실과 함께 문을 닫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경비정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선박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한 것에 대해 미국이 중국에 강력 경고했습니다. 필리핀 해경에 대해 무력 공격을 한다면 미국의 방위 공약이 발동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강성홍 해설위원실장과 함께 이 문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먼저 지난 주말입니다. 중국 경비정이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 발사해서 긴장감이 고조됐는데 네.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남중국해에 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에 대한 영유권 다툼인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의 문제를 두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네. 필리핀이 약간 친중적인 성향에서 미국과 친한 친미 성향으로 바뀌면서 중국이 견제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이 위치는 정확히 위치는 세컨드 토마스 쇼얼, 이거는 이제 산호초 섬 같은 건데요. 거기에 이제 그 필리핀 선박들이 접근을 했는데 중국의 경비함들이 그 해양 경비대가
접근해서 물대포를 쏴서 접근을 못하게 한 거죠, 그쪽으로. 그러면서 발생한 겁니다. 필리핀이 즉각 이제 반발했는데 이건 좀 과도한 거고, 영유권이 필리핀에 있는데 어떻게 중국이 이렇게 막는가, 이렇게 반발을 했죠. 사실 이게 또 필리핀 입장에서는 국제상설재판소, 중재재판소의 그 판결도 한번 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근데 중국이 이걸 무시하고 필리핀 선박의 접근을 막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 같은데 이곳은 그럼 지금 필리핀 선박은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인가요? 필리핀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자기네 그 이의지, 배타적 그 경제 수역이고요. 또 여기는 뭐 자기네들이 영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예. 근데 중국이 똑같이 이걸 자기네 거라고 주장한다는 게 이제 문제인데요. 이제 화면이 나왔는데 공중에서 보면 저 작은 선박이 이제 필리핀 선박으로 보이고 저 물을 뿌리는 게 이제 중국 해안경비대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멀리 봐서 그렇지 좀 더 접근된 화면도 있습니다. 다른 화면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지 말라는 건데 저게 이제 전시 같으면 포를 쏘겠죠. 그러나 이제 평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물을 쏴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 세컨드 토마스 쇼월이라는 이제 산호초는 이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1999년에 이게 중국이 자꾸 이 남중국해 섬, 작은 섬들을 차지하니까 필리핀이 이건 필리핀에서 가까운 섬이거든요. 근데 필리핀이 여기다가 못 쓰는 군함을 끌고 가서 좌초를 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 땅을 차지하려고 알박기 하려고 그랬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필리핀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이 워낙 이 영유권이 애매한 섬 혹은 작은 나라가 차지한 섬을 그냥 가서 차지하니까 그걸 구하려고 지킬 목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로 저기 필리핀 군함이 못 쓰는 녹슨 군함이 그 얕은 바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거기에 지금 필리핀 군인이 10여 명이 있고 거기에 계속 물도 줘야 되고 먹을 것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달 만에 한 번씩 군대를 교대합니다. 예. 거기에 접근하는 거를 중국이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영유권을 빼앗으려고 했다 이렇게 봐도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좀 중국이 이렇게 물대포 쏜 거에 대해서 미국 좀 강력 경고를 했는데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친중에서 친미로 바뀐 좀 경향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과거와 다르실 때 좀 다른 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두테르테 대통령이 작년까지는 대통령이었는데 작년에 교체가 됐어요. 예. 그때는 이런 일이 잘 발생하지 않았다기보다 좀 덜했죠. 예. 국제 문제도 안 되고. 근데 이제 지금은 친미 정권이 이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작년에 당선이 되면서 미국의 안보를 의지하는 이제 그런 정책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사실 이게 2002년 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 녹슨 군함에 필리핀이 접근하니까 중국이 못 들어가게 물대포를 쐈는데 이제 미국의 반응이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1951년에 미국과 필리핀은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것 때문에 지금 한미 동맹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것을 기초로.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렇게 해서 만약에 무장 공격을 한다면 우리는 상호 방위 조약을 발동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우리도 무장력을 동원해서 막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물론 지금이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물대포가 날아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조항을 꺼내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당일날 성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응한 것은 국내 언론에는 많이 보도 안 된 것 같은데 굉장히 미국도 단호하게 이걸 맞서겠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상호 방위 조약 조항을 꺼내서 경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뭐 그렇다면 이번 물대포 발사로는 상호 방위 조약까지는 발령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 물대포 쏴가지고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정확히 얘기를 했는데요. 그 매슈밀러 대변인 성명에 보면은 무장 공격을 할 경우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의 공공적인 선박, 그 다음에 항공기, 에어크래프트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무장 군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나열하고 거기에 만약에 공격을 했다면은 우리는 상호 방위 조약의 조항을 꺼내서 같이 공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표현은 순화돼 있지만 굉장히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두테르테가 물러나고
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친미 성향을 보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필리핀에는 그동안 수빅만하고 클라크 공군 기지, 수빅만 해군 기지가 있었는데 이 기지들이 40년 만에 다 물러가고 이제 사실 미군 기지가 철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르코스 대통령이 작년에 들어오면서 미군이 이제 필리핀을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군사 기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군이 다시 이제 좀 용이하게 드나들어서 주둔도 좀 할 수 있고 교대 근무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게 발생했고 또 그런 상황에서 상호 방위 조약 조항을 꺼내서 이것을 대응하겠다고 한 것은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도 작년에 6월 달에 우리나라 해병대가 미국과 필리핀의 합동 군사 훈련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제가 가져왔는데요. 예. 구글 지도를 잠시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도를 보면 여기 이 지점이 이번에 이 분쟁이 물대포를 쐈던 세칸 토마스 쇼얼이라고 이제 그 환초 그런 모양인데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나라 해병대가 참가한 그 합동 군사훈련은 여기서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다 남중국해에서 스프레틀리 군도라고 남사 군도거든요. 여기에 분쟁이 발생하는데 우리나라 군대 120명, 일개 중대 해병대가 여기 가서 훈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이 문제와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는 말씀드리고요. 남중국해를 사실 중국은 대부분을 다 영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픽을 하나 준비했는데 중국은 이 남중국해에 이만큼을 다 영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이 나오죠. 예. 여기서 주목해야 될 선은 빨간 선입니다. 이렇게 줄넘기처럼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는 건데 남중국해의 90% 이상을 다 중국 땅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영해다 이게 주장하는데 여기서 필리핀 선은 저 노란 선입니다. 타이완에서 출발하는 세로선. 필리핀도 남사군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저기서 이제 분쟁이 난 거죠. 저기 이제 동그란 점이 파란색이 있는데 그 섬에서 이제 이번에 물대포 발사 사건이 있었고 저기는 필리핀에서 훨씬 가깝기 때문에 저 팔라완 섬이 필리핀 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은 당연히 이걸 우리 섬이다. 그리고 이의지 내에 있다. 물론 이의지는 영해는 아닙니다만 저기 자원이 있다거나 그 해양 조사를 할 때는 저거를 배타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저렇게 먼 데서 저걸 와서 자기네 땅이라고 하니까 저기 분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래픽 그대로 그래픽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 지금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영해가 지금 빨간 선으로 연결이 돼 있고 노란 선으로 필리핀이 주장하는 게 남사군도는 그래도 우리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굉장히 거리가 꽤 있는데도 저 남사군도에 이미 군사기지를 여러 개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오늘 찾아본 거는 2017년 자료를 보니까 이 지도를 다시 보여드리면 좋겠는데요. 여기가 이제 남사군도입니다. 스프레틀리 군도. 이 전체가 남사군도인데 중국이 어떻게 여기다가 그 인공섬들을 만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017년에 나온 자료에는 그때까지 이 남사군도에만 7곳에 그 인공섬을 만들었고 군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찾아볼 텐데요. 여기 오늘 세칸 토마스 쇼얼은 이거고요. 그다음에 이 주변에 이제 이 게이븐 리프라고 있습니다. 이걸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이 만들어 놓은 인공섬인데요. 이 인공섬이 이렇게 상공에서 보이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남사군도고요. 이 게이븐 리프 들어가 보면 특징이 뭐냐면 자연적인 구조물이 아니죠, 이게. 콘크리트로 이렇게 막아놓은 거죠. 이 인공섬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거를 굉장히 군사기지처럼 보이죠. 좀 음습한 그런 모습인데 이게 대부분 다 군용으로 쓰이는 뭐 미사일 기지라든지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다른 걸 몇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때 7개가 나와가지고 제가 존슨 리프를 하나 또 떴는데 이건 베트남 땅이었다고 지금 베트남 경비정이 와 있는데 이걸 나중에 중국이 뺏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밀어내고 이게 지금 중국이 또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은 거, 인공적인 이 선들이 나오는 게 중국이 만들어 놓은 혹은 지금 만들고 있는 군사기지고요.
또 하나만 더 보내드릴게요. 미스치프 리프는 이거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미군의 이제 군함들이 이 주변을 다니고 이렇게 경계를 하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 역시 비행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것들이 다 중국이 만들어 놓은 이 당시로는 만들고 있는 이 최근 사진이니까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남사군도에만 7개예요. 하나 딱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타이완이 가지고 있는 섬이 이쪽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이제 프라타스 군도라고 동사군도인데 타이완이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타이완은 이쪽에 이제 동사군도에 이걸 타이완이 가지고 있는데 타이완하고 가깝습니다. 지리적으로. 여기는 이게 인공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해양 기지라든지 바다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건데 아까 그쪽은 완전히 색깔부터가 다르네요. 저희 다르죠.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기지 정도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다른 쪽은 좀 아예 회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다음 주에 한미일 정상회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여기에서 이런 중국의 세력 확장에 대한 대응 문제도 좀 거론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난번에 히로시마에서 세 정상이 만나려고 하다가 그냥 사진만 찍고 말았잖아요. 예. 그때 나온 대통령실의 성명이 있습니다. 대변인 명의 발표가 있었는데 그 서면 발표를 보면은 삼국 정상은 그 서면 브리핑 때 보면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물론 가장 확고하게 대응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질서를 공고히 하는데 삼국이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것은 중국에 대한 대응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삼국 공조를 강화하겠다. 이 삼국 정상이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태평양 도서국, 피지나 통가, 나우루 이런 나라들에 대한 관여, 엔게이지먼트죠. 어떻게든 그쪽하고 외교 관계를 강화해서 우리 쪽으로 끌어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와 구체적이고 다양한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히로시마에서 5월 달에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 가서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거니까 이 중국 문제를 얘기하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논의될 것인지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일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일본 언론들의 보도를 보니까요. 요미우리나 아사히 신문의 보도인데요. 기시다 총리가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가서 한미 정상에게 이 어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양해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일본에 돌아와서 방류 날짜를 태기를 하고 이달 말까지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달 중순쯤에 여름 내에 한다 그랬으니까 그때 이제 물을 정말 실제로 방류를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때 기시다가 이제 워싱턴 캠프 데이비드에 가서 한국과 미국의 어떤 양해를 득하고 나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중국의 반대에 대해서 약간 맞서서 설득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를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웅 해설위원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최근 러시아 유조선에 잇따라 드론 공격을 가한 우크라이나가 이번엔 크림반도 북쪽 다리 2곳을 타격했습니다. 러시아는 만 하루도 안 지나 우크라이나 민간인 거주 지역을 포격해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헤르손주와 러시아 점령지 크림반도 동북쪽 해안 마을을 잇는 다리입니다. 포탄을 맞은 상판 일부가 내려앉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다리 아래에 설치된 가스관도 손상돼 러시아 점령 지역 주민 2만여 명에 대한 가스 공급이 끊겼습니다. 여기서 남서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촌가르 다리에는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한가운데가 크게 부서져 통행이 잠정 폐쇄됐습니다. 일요일 오후 3시쯤 시작된 동시다발적인 이번 공격이 우크라이나 소행이라고 러시아는 밝혔습니다. 같은 날 공군 부대를 방문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서방에서 지원받은 스톰 섀도우 미사일이 사용됐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Тільки боїться наших захисників неба, що намагалась влаштувати показові ракетні атаки
напередодні вашого професійного дня. 교량 공격을 받은 지 만 하루도 안 지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민간인 거주 지역을 타격했습니다. 월요일 새벽 전선에서 가까운 남부 헤르손과 서부 하르키우를 집중 포격했습니다. 잠자던 주민들이 긴급 대피한 가운데 3명의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Проснулась от шатания нашего дома, а я спала на втором, и надо мной все пролетело туда внутрь. Ну и потом я выскочила. Думаю, что ж так светло, я глянула. 국제사회에서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러시아는 대중국 외교에 더욱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최근 복귀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양측이 제재와 기타 불법적 수단을 통해 양국 발전을 막으려는 서방의 적대 정책에 반대하며 향후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 시대를 열었던 화상회의 프로그램 회사 줌이 사무실 출근을 확대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 CNN 방송 등은 줌이 본사에서 약 80km 이내에 사는 직원들에게 주 2회 사무실 출근을 하도록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재택근무의 상징과도 같았던 줌이 사무실 출근을 지시한 건 모순이긴 하지만 테크 업계가 일찌감치 재택근무를 축소해온 흐름과 맞물린 것이라고 CNN은 분석했습니다.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기업들의 임금 상승을 독려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내년도 국가공무원 급여를 예년보다 큰 폭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공무원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인사원은 내년도 국가공무원 행정직 월급을 올해보다 0.96% 올리고 보너스도 0.1개월분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국회와 내각에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른 월급 인상분은 우리 돈으로 3만 5천 원 수준으로 1994년 이후 2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인사원의 권고가 그대로 확정되면 일본 행정직의 내년도 평균 연봉은 올해보다 1.6% 상승한 673만 1,000엔, 우리 돈 6,160만 원 정도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전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위기 경보 수준을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올리고 중대본 단계도 최고 수준인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해관부는 오늘 오후 5시를 기해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중대본 단계는 2단계를 최고 단계인 3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는데요. 기상청은 6호 태풍 카눈이 모레 오전 중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남해안에 상륙한 뒤 한반도를 관통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교권 보호 여론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 논의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치원 교사들인데요. 아이의 대변 질감을 알려달라는 등 하루에도 수많은 악성 민원에 시달리지만 정작 이들을 위한 법적 보호망은 없다고 합니다. 제보는 Y 강민경 기자입니다. 21년 차 유치원 교사인 A씨. 최근 아이들이 계단에 내려갈 때 한 명씩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가 교사의 안전 불감증을 탓하는 학부모의 불만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베테랑 교사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학부모 민원도 들어온다고 토로합니다. 선생님이 그 아이를 이렇게 안거나 데려가거나 하면 그거를 굉장히 불쾌하게 아이를 납치하듯이 가져가면 안 된다. 나 굉장히 불편했다. 우리 아이가 얼마나 속상했겠느냐.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는 유치원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에는 학부모가 학벌을 내세우며 유치원 교사에게 폭언을 쏟아낸 음성이 공개돼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배운 사람한테. 당신 어디까지 배웠어요, 지금? 카이스트 경영대학 나와가지고 MBA까지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카이스트 나온 학부모들이 문제 아니냐고. 유치원 교사들이 악성 민원 경험담을 올리는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아이가 변을 본 시각과 변의 질감, 색을 자세히 알려달라고 요청받았다는 하소연부터 머리카락이 길다고 학기 중에 결혼했다고 항의를 들었다는 증언까지 내용도 다양합니다.
현재 정치권이 추진하는 아동학대 면책법, 이른바 교권보호법은 교사가 생활 지도를 할 때 잘못이 없으면 아동학대 관련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과 달리 유아교육법엔 교사의 생활 지도권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치원 교사들은 보장받을 생활지도 과정 자체가 없는 셈이라 교권보호법 적용 대상에서도 빠지는 겁니다. 국가교육과정, 누리과정을 보게 되면 그 안에 사실은 기본생활 습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성과 관련된 다양한 생활지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근거로 삼아서 명확하게 법이 개정되어서 유치원도 사회규범을 처음으로 배우는 학교인 만큼 초중등 교원과 같은 수준의 교권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게 교사들의 요구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교원단체가 2년 전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6개월 사이 담임교사 2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초등교사 노동조합은 오늘 최근 서희초등학교 교사와 기간제 교사 사망에 이어 젊은 교사들의 안타까운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도 성명을 통해 교육당국의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2021년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담임을 맡았던 20대 교사 2명이 6개월 사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관세청은 낮은 가격의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달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2019년 185억 원 수준이던 공공조달 부정 납품은 지난해 1,244억 원으로 규모가 늘었고 올해는 지난 5월까지 139억 원어치가 적발됐다고 관세청은 전했습니다. 중국산 액정 모니터 부품을 사들여 단순 조립한 뒤 한국산으로 표기해 200개 기관에 납품한 사례가 있고 저가 외국산 근무복 원산지 표시 부분을 제거해 국산으로 속여 20개 기관에 납품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선수로는 27년 만에 배드민턴 세계 1위에 등극한 안세영이 자신의 시대를 활짝 열고 있습니다. 과거 롤모델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셔틀콕 여왕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 전 중국 세계 선수권에서 우상이자 애틀란타 올림픽 금메달 방수연을 처음 만났던 안세영. 올림픽 때 처음으로 금을 따셨는데 그때 딱 금 따고 난 그때 심정이 어땠는지. 목표를 하고 있었던 거에 딱 도달했다라는 그러니까 환희 뭐 그런 건 있었지만 딱 따보고 나중에 따보고 나면 그 느낌을 알 거야 아마 이제. 데뷔 시즌 1335위에서 시작했던 안세영은 월드 투어 등 올해 출전 11개 대회에서 우승 7번을 휩쓸었습니다. 우리 선수로는 27년 만에 세계 랭킹 1위에 등극하며 지난 96년 방수연의 위상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상위권 선수들이 이길 때마다 좀 많이 힘들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제가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렇게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이겨서 제가 우승까지 하고 또 천적반기도 지었다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니까. 과거에는 골반 댄스, 지금은 자신의 이름을 딴 A자 세리머니 등 퍼포먼스도 화려한 21살 신세대. 특유의 그물망 수비에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집중력이 한층 좋아졌다는 평가입니다. 이달 덴마크 세계선수권, 9월 아시안게임 등 큰 대회를 앞두고 공격력 강화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이제 큰 대회들만 남았는데 그런 대회에서 제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면 아무래도 공격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중학생 국가대표 셔틀콕 신동에서 이제는 당당한 여왕. 세계 1위 꿈을 이룬 안세영은 메이저 대회 정복이라는 또 다른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태풍이 북상하기 전 찜통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태풍에서 유입되는 강한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어서며 열기가 뜨겁게 달궈졌기 때문인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 35.8도까지 치솟으면서 올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더위 속에 오늘도 저녁까지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태풍이 비상입니다. 태풍 카누는 일본 규슈 서쪽 해상을 지나 내일 밤사이 남해로 진출하겠고 모레 오전에는 경남 해안에 상륙하겠습니다. 이후 충청
함정을 지나 모레 밤사이 수도권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내일 영동과 제주도, 남해안을 시작으로 모레는 전국에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영동 많은 곳에 최고 600mm 이상, 남해안과 제주 산간에도 40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되고요. 그 밖에 내륙은 많은 곳에 150에서 300mm 이상, 수도권에도 최고 200mm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또한 전남 남해안과 영남 해안에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40m 안팎, 내륙에는 초속 15에서 35m 안팎의 강풍이 불겠고요. 해안가에서는 폭풍 해일도 우려됩니다. 태풍 대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오기 전 내일 아침에도 열대야가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과 대구의 아침 기온 26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33도, 광주와 대구는 31도로 심한 더위는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중부지방은 금요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더위가 주춤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